여기 그림가 됐어. 이 까만 달 다른 분들이 딴 데 촬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내가 이거 할 거야, 맞지? 마이크 잘 들리죠? 통역하시는 분들. 발표 누르고. 잘 들리죠? 네. 제가 한국말 하고 영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희 대기자님 오셨네요. 앞으로 오십시오. 질문 좀 하십시오. 제가 이제, 기자님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어 사회를 맡은 연대학교 문정인 교수고요. 오늘 주제는, 김정일 체제는 끝났고,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 최근에 그 상황 전개로 보아서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이 주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큰 주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로켓 발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 미국, 한국 모든 국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김정은 장성택 최용해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북핵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 4가지 큰 주제를 갖고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명망 있는 분들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일본 개요대학교에 명예 교수로 계신 오코미 마사오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좀 합니다. 이 교수님은 일본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이 한국학자, 한국 전문가, 그리고 북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수대학에 특임 교수, 또 동서대학에 특임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특히 그 한반도 냉전사에 대한 연구, 한국전에 대한 연구, 여기에서는 아주 영어 세미나만 아주 획기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종석 장관님 다 아시죠?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통일부 장관 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쓰신 조선노동당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현대 북한의 일에 이런 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저귀가 되는, 그리고 아마 북한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중앙일보를 보수 언론 아닙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 이종석 장관님을 내재적 접근, embedded approach to North Korea라고 해서 큰 그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종석 장관님처럼 리얼리스트는 제가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오른쪽 끝에 우리 김정일 중국말은 찐찐이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북한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최고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워낙 또 연변 쪽에 있었고, 그러면서 북한 교리도 많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제일 또 믿는 그런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우선 우리 조선족이시니까 조선말을 완벽하게 하시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동생분도 김강일 교수님이라고 연변대학 계신데 두 분이 그냥 쌍두마차이로 하여간 우리 교중관계라든가 한중관계, 북한 연구에 많은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제 왼쪽으로는요, 슈타인 테니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오슬로 평화연구소 프리오 소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 집권을 해서, 그래서 요즘은 쉬고 있습니다. 요즘은 쉬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uppsala 대학이라고 스웨덴 가장 오래된 대학. which one is the oldest? University of Uppsala University. which one? 자, 박수하게 우리 사실상 우리 슈타인테니슨 교수님은 사실상 전공이 비에트남 쪽이에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시 그 메리타임 디스트릭 문제를 70년대부터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비에트남 1948이라고 하는 책은 그 가장 그 what was the best go with the book? You want me to talk about my book? No, but what did you also think about that? And why? This w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ns. 그 세계 아시아 학회라고 하는 데서 최우수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비에트남 1945, 46. 그래서 아주 귀중한 분들 멀리서 모셨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존 딜러리 교수이신데 이분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 모던 타임스 히스토리 근대 중국사 하시는 분인데 예일대학에서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전부 다 예일대학에서 중국사 했는데 여러분 아마도 오비 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Getting Rich is Glorious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저널리스트인데 그 오비 쉘 교수하고 우리 존 딜러리 교수가 같이 이번 랜덤 하우스에서 what is title of the book? Still states. Because he was tentative title. Wealth and Power. Wealth and Power. 근데 아마 그게 중국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세밀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계신데요. 하여간 그 중국 연구도 그렇지만 최근에 북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 3차례 다녀왔고, 왜냐하면 그 전에 코리아 소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북한에 델리게이튼 그 수잔 시업 교수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북한 문제도 많이 다루십니다. 오늘 성향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그 조금 이제 강성 성격을 가진 분을 모시고 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토론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하시고 그 다음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온 걸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다보스 포럼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분야의 대접자님이 분명히 굉장히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질의응답 중심으로 해서 토론 중심으로 진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50분에서 1시간 하고요. 그 다음 시간 플로우에 오픈해서 자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이렇게 20분씩 시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바로 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한테 할 때는 영어로 묻고 이분들한테는 제가 할 때는 이제 한국말로 묻겠습니다. Stein, you are the scholar who is teaching from very remote part of the world, very far away from this part of the world. But you have been very keen observer of North Korea. What is your bet on the longevity of Kim Jong-un regime? My guess would be that it already wouldn't exist. Because I thought the Sunshine Policy would undermine it, and that it would open up. I think that the current policy and all the provocations have prolonged its existence. And I think that it is more likely to survive the more you have contact with it, the more that it feels threatened. What you are saying is that as long as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ursue hardline policy in North Korea, Kim Jong-un regime will survive. And as long as Kim Jong-un is also able to continue to provoke, it becomes so impossible for the other countries to carry out a realist strategy, because they are kind of bound also in response to their own publics to react with some kind of firmness. And that prolongs the existence. So then there are the new factors in the North. That is the market and there is penetration of information. And these are long-term factors that may also undermine the regime, at least in its present form. I'm not saying that North Korea will disappear, but I'm saying that the regime in its present form is unlikely to survive very long. For how long? Now, I don't think that matters because it's so difficult to predict. What matters is that we should plan for how to meet the circumstances and also how to engage with North Korea in a way that makes this change as little damaging as possible. 우리 김경일 교수님은 오늘은 상당히 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 오늘 최근에 또 김 교수님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김광일 그 동생 되시는 김광일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 체제 곧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김경일 교수님도 거기에 또 동의한다. 그래서 연변대학과 국정대학이 이제 많이 연합을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입장 갖고 계십니까? 북한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외환대학에 있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북한 변화가 눈에 띄게 지금 보이지 않나요? 이제 방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화가 북한 정권 전속에 이용가 이렇게 하는가 이런 거는 바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수평도 수렴 못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써봐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정이 무한하게 되실 것 같다. 그리고 김정은가 지금 이 체제 이 시스템은 김정은이 우수한 게 아니고 물신과 김정은이 시스템을 먼저 받았는데 이 시스템을 잘못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 과정도 무한하게 되실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오크레 선생님 어떠세요? 네, 똑같죠.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가 보면 아직까지 뭐랄까 김정 체제라는 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스피치는 뭐 3대 셋이라고 해서 원조에 들어가는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 한국 체제, 사회주의 나라의 보통 체제, 중간층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길은 오래 갔을 것 같습니다. 당 체제를 정리해서 그쪽으로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1인 독재로 다시 들어가는가, 그에 몇 년 내에 결정해서 택해야 하는데 그때 중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당과 군 사이에 여러 가지 파워 스트러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간의 트러블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김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상태로서 뭐랄까 자기 자신은 김정은 자기 자신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뭐 자기 친척이라든가 측근이라든가 은탕 그 감독들이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체제가 몇 년 동안 갈고 갔던데 그 흐름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상상에서 자기가 권력을 모아서 독재자가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사회주의 나라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를 가게 되는 게 좀 더 중국 같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John, what is your view? You have been to Pyongyang. Are you optimistic? Pessimistic? In between? Well, President Moon, you said we have no hardliners in the group, but we're asking sort of a hardliner question. I mean, and especially if we all agree, I think we should get right into. So I don't think I see no signs of imminent collapse, and I think the question is a great distraction from both understanding what's really happening, the kinds of changes that we should hear more from Jim Osher about, what he's hearing directly from the
collecting in our different sources about what changes do we detect, because we do have a new leader, and it's historic. It's only happened twice before, so we do have a new situation. There are changes on the ground, and those are the things to focus on. The question of collapse, as we all know, has been around for 20 plus years, if not much longer than that. And it's sort of a perpetual distraction. You know, we already have, all our governments have teams with contingency plans. And if it collapses, I have a feeling we'll be able to figure it out. What we can't figure out is how to deal with it, such as it is. Both understanding it, what its nature is, and then responding to it in our foreign policies. So that's my thought on that question. 장관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김정은 체제가 서바이브 할 건가 안 할 건가 보통 얘기할 때 네 가지 변수를 보더라고요. 첫째, 포스트크리티브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파워 컨솔리데이션. 당, 군, 내각을 김정은이가 다 장악하고 있는가. 내부를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 보통 보는 거는 소위 인스티튜셔널 컨솔리데이션. 그 제도적인 명칭 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김정은이가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winning the heart of the people. 민심 기반 현상이 있는가 아니면 민심을 장악하고 있는가. 요 네 가지 시각에서 본다면 추가 변수 좋은데 요 네 가지 변수를 가지시고 앞에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신 평론적 성격에 대해서 강론적 어떤 그 해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일단 정통성은 정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정통성을 생각하는가에 있죠. 북한 주민들의 의식 상태를 전제한다면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런 그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이런 이어지는 중요했던 그 혈통적인 정통성이 제일 큰 거니까 북한 사회라는 것은 사회이지만 다분열적인 그런 완벽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정통성을 인정하는데 북한에서는 정통성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체제 생존과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통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우리의 정통성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첫 번째가요.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시간이 계속 파워 컨솔리데이션. 예, 그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그러한 그 권력 내에서의 김정은 중이라는 그런 일련의 그런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건 뭐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게 안 적어요. 세 번째가 그 제도적 정황에 예. 국사회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시간이 갈수록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고 이제 1년에 그런 이제 최고 지도자로 상임대를 자리에서 다 차지하겠죠. 지금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람들, 북한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이제 신뢰를 받을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나온 김정은의 어떤 그 정치 스타일, 그 제가 이제 언론 이런 데에서 인터뷰를 공개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되는 그러면서 실용적 성격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내용들은 김정은이 시기적으로 훈련을 할 때 과거 같으면은 남북 군사 대결을 강조하면서 잘못하면 분쟁까지 가는데 AB통신을 부르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걸 보여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강릉 3호 로켓 발사를 그 전 과정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도 또 이렇게 즉각 발표했다든가 심지어 최근에 한 실험에 대해서 비행격사가 많은 거기까지 상당히 실용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자본주의나 종교가 들어온 곳은 바로 북한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데 기존의 분위기가 다르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인식을 진짜 높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서 이제 저는 과연 그러면은 북한의 붕괴, 시대 붕괴나 지속성을 어떻게 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제대로 오래 갈 거냐는 문제와 북한 시대 자체가 오래 갈 거냐는 걸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제가 볼 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아무리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다 잘 갈 거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북한 체제 자체의 콜랩스가 가능할 거냐는 문제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북한 체제의 콜랩스 붕괴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리더십인데 그 문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북한 경제를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에 의해서 북한이 붕괴된 경우라는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또는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얘기했는데 이미 2009년 가을 이후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이제 다시 과거의 동맹적 성격을 일정하게 가지면서 변화했지 않습니까? 변화의 핵심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북중 간의 보이지도자 간의 긴밀한 연대 협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교육분야의 확장, 그 다음에 경제 공동개발, 다시 말하면 이 압록강 조망연구원에서 지금 두 개의 거대한 경제 특구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서방이 너무나도 제대로 안 보니까 사실은 서방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가했던 2009년 여름 이후에 2009년, 2008년도 그 직전에 북한이 전 세계에 남한까지 빠져서 교육한 교육 규모보다도 교육 규모보다도 거기에 넘어가는 그만큼을 지난 2년 사이에 중국과 북한 사이 교육이 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 2년간의 교육이 되었는데 그건 2008년도 전체 교육 규모에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그동안에는 중국이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지만 실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하면서 작년에 16억 달러 이상의 지금 철강과 그다음에 석탄이 중국 실제 수출됐는데 지금은 이른바 호혜적인 서로 이익이 되는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경제는 중국이 먼저 제안했어요. 중국이 좀 제3세계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에다가 자기네들의 경험을 갖다가 경험 이식하는 그런 경제 특구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그걸 갖다가 2010년에 김일성과 후진타오 사이에 합의가 돼가지고 2010년 작년에 착공식을 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해가지고 북한 경제 자체가 다시 전환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체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된 그런 가능성은 이렇게 가겠지만 북한 체제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 김경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특히 북중 관계에 대한 그 관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큰 소리로 해. 네, 그것도 동의하고요. 중간에서 지금 경제 성격으로 유인으로 나가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특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하고의 경제적으로 협력을 반복적이라가 북한한테 묶어가지고 지금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국이 내가 계속 드러날 거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로켓 발사하고 3차 핵실험하고 또 로켓 지점 발사해도 그래도 중국은 계속 북한하고 경제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겁니다. 아주 가능하십니까? 근데 한다면 그 중에는 북한이 로켓 발사할까 그걸 하나 이벤트로도 모르는 게 아니라 로켓 발사할 때 핵실험까지 하지 못 보는 뭔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서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로켓 발사 그리고 만약 북한이 좀 핵실험을 나간다면 중국의 대응이 일상으로 싸우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3차 핵실험 한다 할 때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고 김정일이 하는 거고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모르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지금 중국에서 이 세트도가 올라서 시점에 그렇게 강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대해서는 중국의 대응이 그전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경제 능력 가지고는 북한이 함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그런 근데 중국은 말입니다. 항상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하면서 이전과 같이 하거든요. John, what do you think about it? The Chinese have been saying that if North Korea does this and that, then we'll come up with a radical attitude on North Korea. But China hasn't changed its position at all. It needs to
North Korea undertake third nuclear testing, fourth nuclear testing, China will continue to extend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What do you think of that? Well, I would argue China has a better model in the sense, and they're consistent with it, in the sense that what I think China does is they try to disaggregate these issues and the problems that they have i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essentially try and contain the damage. Whereas if you look at, say,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policy and approach to inter-Korean relations, one way to understand the shift under the Young-bak administration was to make everything, all the dynamics, all inter-Korean dynamics, contingent upon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And so when there's no progress on that issue, everything else freezes. China pursues a diametrically opposed approach. So China continues to develop its econom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re's a lot of corruption as there is in China's relationships in North Korea's economy, and there's all kinds of problems with it, but there's a lot of fundamentally sound economic activity going on. It's not pure assistance, it's not pure aid, and it's helping North Korea modernize, integrate, develop its economic capacity. And so what China does is, they occasionally will say, we'll be tougher if they do this, but they don't say, we support sanctions. They don't say, yes, we'll get on board and robustly shut down the border. And I think they're right. I think that's, especially in the longer term, politically it's much harder. In South Korea now, or the United States, it's not politically advisable. It's a tough sell, but it's a much wiser long-term approach to North Korea. And I can criticize the Young-bak government policy, which links nuclear issues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you supporting previous government's parallel approach? Nuclear thing is one thing, which we resolve through 6x vote. On the other hand, we got to pursue, despite nuclear issues, rocket issues, we should pursue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re you supporting the parallel strategy? I'll leave that to you. I'm an American citizen. I'm just a guest in this country. I wouldn't criticize you guys. That's fine. What is your take on that? Because if we follow the advanced approach, then we cannot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 think China is also in a dilemma, and a paradoxical situation, that this long-term strategy is not perhaps so much of a strategy. Now, this doesn't work any longer, so I speak about it. But thinking on Okay. Then, I understand from Chinese sources that there is also considerable worry in China about what will happen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if it really goes through market economic reforms of the Chinese kind. And then this will be very costly. And part of what China wants North Korea to do is to get rid of the military first policy. That has not happened, but there were clear admonition for this in Chinese papers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between government and even in your big Europe. But if North Korea does that and reduces its spending on the military, emphasizes other things in the way that Deng Xiaoping did in China, then that makes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tinue with its provocative acts towards other countries. And that undermines also the militarist position in the north. And that's the Chinese worry. But I don't think China has a solution either. 복공에서 내지마상이 중요한 얘기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알아서 비핵화도 하고 군사비도 삭감하고 큰 정치도 포기하면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전부 다 도와줄 것이다. 또 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당신들이 먼저 우리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수교해주고 이렇게만 우리가 정말 핵도 포기하고 미사일도 포기하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chicken and egg question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핵도 미사일 포기 안 합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계속합니다. 왜 시작했는가 그 목적을 보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정 정교 때 베를린 무너지고 그럴 때 살아가기 위해서 미사일을 핵도 한 것인데 그때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은 한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네,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 해치면은, 그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는 건 난,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포기시키려고 하면, 핵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종석 장관한테 동의하십니까? 아니, 진보 패널리스트들 모셨지만 다 지금 강경으로 다 바뀌는데. 아니, 지금 강경이 아니라, 이 지금 국거리 선생님 말씀을 제가 다른 쪽에서 하셔보면은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해가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하죠.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보고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북한의 핵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했을 때, 옥그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것은 냉전이 해치는 상태에서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해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 수준에서는 냉전이 해치되는데,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는 냉전이 해치하고 적대한 게 있고, 남한과도 적대한 게 있기 때문에, 사이에서 했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너희 포기할 수 있냐고 우리가 물으려면 그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묻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기존에 있는 냉전 체제를, 다시 말하면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관계가 평화 번영 관계를 가고 미국과 북미 관계가 또한 정상화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가져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말한 자기들 말에 의해서도.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이게 핵까지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즉, 냉전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화제가 안 하면서 너희가 핵을 포기해야만 냉전 구조 해체하겠다고 말하니, 자기 먼저냐, 자기가 먼저냐 하는 거는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핵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우리 불안한 구조, 나는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게 돼 있으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니,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의 과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지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냉전 구조의 해체가 안 된 잔존 상태다. 그럼 뭐가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러다가 무조건, 너가 먼저 포기하면 그 다음에 북미관계 정상화할 수 있어. 북미관계 정상화에 남북관계 정상화. 이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일반적인 내 생각이고 나의 입장이지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옥구로 교수님 말씀을 그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대로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치킨 앤 에그 퀘스천이 아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순 관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 정부 입장은 북한이 선택, you denuclearize first, then we'll recognize you, then we'll have a normalization with you and peace treaty with you. But what the Minister Lee is saying is this simultaneous pursuit of both, bu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accept it. The reason is very simple. Unless North Korea disarms nuclear weapons or shows some concrete step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U.S. Senate would never rectify any kinds of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 or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이 문제는 김경희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북핵 문제는 단순하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대반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 요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방금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만 다루는 문제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공동선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했듯이 한반도 평화구조, 동북아 평화, 그리고 도로 협력, 그다음에 북미관계 모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나가야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본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지만 북핵 문제
계속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게 북핵 문제를 논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걸 논하면서 북한이 북핵 문제라는 마치 도박 놓는 것인데 도박 놓는 사람하고 참 도박 놓지 말라고 하면 되지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다른 데다 다른 흥미에다가 돌리는 게 전문가들 말도 지금 막 거기 같은 건데 그 북한도 역시 그 핵만 집착하지 말게 다른 흥미를 다른 데 돌리도록 우리가 그런 흥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다른 데 돌리는 그 자체가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라는 겁니다. 오늘 경제면에서 주변에서 이걸 북한 뒤를 돌리게 되면 차츰 그 북핵이 없이도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이 소화하는 게 이럴 수 있다. 이럴 때야 뭔가 그 북핵 문제도 해결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John, is i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have a nuclear weapon at the same time induce foreign capital from the United States? You have me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Okay, North Korea all want investment from the United States, but without withdrawing nucleation or even missile missions. Do you think it is possible for North Korea to get a capital investment and other kind of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Not in the short term, at least. That would require tremendous change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not be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seems to pursue nuclear weapons or have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would not move in that direction. And it's very unfortunate because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If the United States could sign a peace treaty, that would be what North Korea was searching for, and that would be a solution similar to what happened with East Germany, the Ostpolitik, which in a way led the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19 years before it happened. So the South Korea, I think it must com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must have a strategy and must go back to a strategy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where you engage the North culturally and economically, and at the same time work in the region to create some reassuring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so that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will not feel threatened by Korean unification. That's the long-term strategy that might work. But any serious attention or big attention to the nuclear issue is counterproductive. So therefore, when North Korea makes a provocation, if this nuclear test comes, one must of course protest, but to apply the new sanctions or the sanctions that already are authoriz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ll be counterproductive. It will only work for your own public audience at home. Sanctions can work sometimes. I see actually one country where sanctions are working at the moment, and that's in Myanmar. They were also counterproductive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drove the regime into isolation and also dependence on China. But then, when Myanmar became a member of ASEAN, started to see how much more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elite and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lite saw how backward Myanmar was. Then something happened inside the regime that opened it up to reform. And they became extremely eager to get rid of the sanctions. And then the sanctions started to work. So now the European Union was so smart to just freeze the sanctions and not cancel them. And that was a smart move in that situation. But North Korea is not anywhere there. But that must be the aim, to get somewhere, get there in the future. The hope is in all this information penetration that now happens in the North Korean elite, where they start knowing about the world. John, you're the only American citizen here. No, But let me just add, let me phrase the question this way. America loves sanctions. Sanctions against Iraq, sanctions against Ira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anctions against Cuba. Yeah. I think U.S. Congress and even Paul Button appear to be extremely sadistic in terms of loving sanctions. Okay? Victor Tra wrote a book called the North Korea, The Impossible State. When I read that book, I discover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possible state. The way he described, the way he defended and advocated in the Bush policy of North Korea. What did you take on that? well, I haven't read Victor Tra's book, but I'm reading Jeff Bader's book, Another big which gives very interesting insights into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how how his top advisors were thinking about North Korea. And it goes directly to the point you raised.
anyone who came from Washington said North Korea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never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and any attempt to negotiate with them is falling for their tricks. And you have no talks for the sake of talks, and no buying the same horse twice. And those talking points have become a kind of mantra that the administration has followed. I think when you talk about sanctions, I think maybe it's passed a little bit. I mean, I feel like there was a heyday of smart sanctions and it was related to smart power, and I think at least on the North Korea issue, I don't hear American officials or think tank types really talking about how effective. There are still some, but I don't think there's a strong consensus that the sanctions are actually working on North Korea. But the next move they make is it's China's fault. Once China gets on board with the sanctions regime, then it will all work. So to that degree, now of course sanctions are in lieu of an actual military strike, which is another 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proven itself quite capable of in the last decade. So relative to that, sanctions are the soft approach. But I strongly believe from my trips to North Korea, from working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nd from observing the situation, that the U.S. sanctions and the other sanctions, and now the South Korean sanctions, are hurting the wrong people and helping the wrong people. The sanctions are hurting North Koreans as a whole, common North Koreans who have no role in the government policies, but they're not, and they're hurting moderates who have very little to argue with when there's no real hope in getting sanctions lifted, and there's no real business opportunity, there's no investment opportunity available, and they help North Korean hardliners. They make the argument, they reinforce those arguments about isolation and self-reliance as the only way to go, and maintaining very high threat perception. But you still see luxury goods in Pyongyang. There's no problem getting cognac and fancy cars, which I've seen more and more of in just the last 3 years, and I'm sure others can confirm anecdotally. It's not stopping that. It's not stopping the ability of the regime to get access to those things. So I think they're severely self-defeating policy approach.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는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게 안 맞아. 아까 이야기했던 포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일시적인 존재한다. 뭐라고 하는 이상 항상 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라면 절대 안 해. 존재하라. 존재하면 그 클린턴 시절 8년 동안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거.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은 대해서는 격상이 자극성공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북한의 원자로가 8년 동안 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어보면 절대로 포기는 안 하지만 존재는 할 수 있고 정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나 한 번 획득한 것은 절대 포기하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개발을 정지해서 격상하는 것은 항상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오바마 정권에서 요구한 것은 그런 거 아니죠. 비핵화 조직을 하나. 비핵화 조직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면 그쪽에서 인내심을 없애려고 하면 도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시키는 거하고 정지시키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측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He's saying that freezing is one thing and making North Korea give up is another. Freezing is, as long as North Korea freezes the nuclear programs, facilities, and nuclear materials and whatever, then I think they can still be good for further negotiation. 이번에 2월 29일에 하부이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치를 존재하고 IAEA 사찰을 받겠다. 그러나 여기는 절대 안 해. 근데 이게 보면요, 저도 이제 미국도 잘 아는 사람인데 미국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북한이 먼저 바꿔야 되는데 여기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그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웨인한다. 그냥 부림하고 있지 실질적인 룰링은 지배는 통치는 장성택과 최용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걸 어떻게 보면 김경일 교수님은 우리 이종석 박사님께 주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장성택 비교적 잘하는 사람인데요. 최용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최용의 그러니까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 이제 소위 국방위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소위 조선노동당 행정지도부장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나 최용의 지금 김민근 정치국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화의 어떤 그 로코모티브, 변화의 어떤 그 핵심 인사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북한 내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국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니들이 뭔가 좀 성의를 걸 보여라. 그럼 우리가 워싱턴 가서 얘기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아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은가라고 하는 게 내 취지인데 그 북한 권력 내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일 교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종석 장관. 뭐 베테랑이 있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제 느낌에는 김정은 북한의 지도체제의 시스템 특성상 김정은한테 저 권력이 지금 다시 집중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북한 권력 특성상 백제혈통 같은 데서 볼때 역시 김정은하고 김정일이가 절대적 권력의 결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당선택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게 한 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별로 다른 입장을 보고 일단은 어떤 식이라고? 한국에서는 뭐 당선택이 오는 걸 봐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쇼타를 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의 문제라는 정의는 사실 김정일 생전에 몇번 박수했다가 하면서 충성심을 굉장히 긍정받는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특히 본도 아닌데 보내진 저거 실수로 올라간다는 때는 역시 김정일은 지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능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자기 사람들에게 무슨 거절해서 주의라든지 만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항상 만약 김정일이가 지금 저 권력을 지금만 했다면 저 권력을 지어주는 쪽으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쪽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아직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인사들이 도와주겠죠.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장성택, 최용의, 특히 장성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그걸 다 동의하고. 다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은 1인자가 될 수 없는 2인자로서 이제 장성택은 북한 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 윤석열 의원님도 장성택을 만나보시겠지만 저 역시 이제 사회 경험이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장성택을 대하는 태도로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만 이제 그건 김정은의 권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성택이 역할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권력은 총체적으로 이미 공부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아주 젊은 김정은이 완전하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식구들이 도와주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권력을 보거나 미래를 보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권력이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김정은 체제가 변화를 할 뭐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만약에 정치적인 변화라면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 체제 문제라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변화는 어차피 많은 내외적 상황들이 변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체 사상에 기초해서 유유체제를 하고 굉장히 개인 숭배의 논리를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이어져 왔는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아니 이게 뭐야 라면서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김정일 정권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그냥 권위주의적 국제정권 같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말은 주체사상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은 결국은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있는 나라들의 개발국제국가 형태로 갈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는 상황에서 경제개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여러 변화 속에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변화되겠죠. 정치는 변화합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핵폭의 핵폭 문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건 한반도 냉전 구조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경제는 이미 김정일이 사실 우리가 그걸 잘 건강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2010년에 두 차례 푸틴타운을 만나서 결정을 받고 중국식 개방 계획을 한다. 다만 왜냐하면 수방하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차피 자기는 중국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한국식으로 그 비속어로 얘기하면 몰빵을 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싫은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국에 이렇게 쓰고 싫은데 남한하고 해봤고 뭐 미국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이 남한이나 미국의 그 일본의 정치 전략에 따라서 또 일본의 정치적으로 일본 북한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북한 시각입니다. 아 이건 뭐 뭐든지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 우리는 북한으로 변될 뿐인가 하지만 김정일이 볼 때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그것이 경제 영향을 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국이 안정적으로 몰빵 의존을 하자. 저는 이렇게 갔다가 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듣고 2011년 5월달에 김정일이 이 동북지방 통일하는 저기 양주 난지까지 한번 이제 여행을 하면서 부가 많았는데 그때 국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러 갔냐? 저는 이제 그때 그걸 갖다가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낸 결론은 마치 김석병의 남승광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 중국식 대학개방 중에서 김정은 체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북한 국내에 있는 지도층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아라 라는 메시지고 중국 지도부에게는 우리는 이게 가기 길이 역시 도와줘라는 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경제는 이미 변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치 변화 이럴 거다. 김정은 체제는 현재는 공부가 되어 있지만 미래는 역시 김정은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다만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 그를 보유하는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과거 김정일과 그들과의 관계하고 좀 다르더라. 그거는 저는 그냥 직감적인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텔레비나 TV나 아니면 신문 매체에 나오는 김정일과 과거 김정일과 밑에 간부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바짝 얼어 있습니다. 일본말로 그 김정일 앞에서 북한의 간부들이 다 시야시켜 있습니다. 정말 보십시오. 그런데 김정일하고의 관계는 안면 근육들이 풀어져 있어요. 그거는 김정일이 젊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하다는 뜻이겠죠. 그 편한 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북한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리더십이 북한 체제를 공부할지 아니면 흐르흐르하게 유지하실지 모르지만 변화는 이제 그렇게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정치 체제 변화는 대내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먼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John, Stein. I'd like to ask a question to those of you who know the inner workings of the regime. Okay, exactly. And we just heard now that the advisors seem more relaxed when they are with Kim Jong-un than they were when they were with Kim Jong-il. More secure. 1 month ago there was discussion like this at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ith Victor Cha and Scott Snyder, Michael McDevitt and Winston Lord was in the audience. None of the North Korean specialists. No. So that's why I asked the North Korean specialist if what they said makes sense. Because what Victor Cha started with was a joke and asking what is the most dangerous thing that Kim Jong-un can do, and the answer was to make a decision. And then they claimed and kind of agreed at this debate that no real decisions have been made in North Korea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because everything had been on autopilot. That the rocket launch had been decided by Kim Jong-il, that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the agreement on the 29th of February with the United States had been made by Kim Jong-il, only the intention had been to make it earlier so that you could get some of the food before you send up the satellite. And
therefore, that in a way one was waiting for a situation where new decisions will be made. Maybe even the new point in the constitution now, they would say, have already been decided. I can imply that Kim Jong-un is a puppet. Not a prophet? A puppet. A puppet. That Kim Jong-un is someone who has not yet dared to make an imprint, and that also his advisors are just continuing the decisions. So nothing has yet happened that has created a new decision-making system. There is issue in Kim Jong-un reigning, and then for this Jang Song-taek, 최용해, 이영호 ruling, kind of things.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 김경희 선생님도 하나, 오건 선생님 한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우리 기장님께 좀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너무 소리가 많아서 제가 소리가 많은 게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4월달에 로켓 발사하고 났을 때 실패했을 때 북한에서 실패를 인정한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처음 있던 일인데 그건 누구의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북한에서 로켓 발사 뒤에 유엔 의장 비탄성명이 나온 데 반발해서 피력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걸 낸 데만 해도 북한이 발표하기 전이라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김정은의 결정 스타일은 다를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우리는 핵실험을 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과연 김정은의 결정, 김정일의 결정입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바로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이 혼자 하는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하겠지만 달라진 통치 스타일이고 통치 스타일이 달랐다는 것은 이미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규정이나 규율들이 김정일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이미 결정하고 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김정은의 능력을 조금 과도평가하는 경향이 좀 이 장관께서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은 어떤지 말씀드리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나이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걸 공무원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김정일 자체에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저런 정식으로 종합되고 있는 결코 가능한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바꿔가면서 김정은을 지켜보는 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교수님.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온 것이 똑같은 이야기 이론으로 내년도 할 거가 생각합니다. 2013년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달라지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시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러나 지금 환경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안 하기로 한 것 같다. 왜 안 하기로 했는가? 이유는 몇 가지 있어서 원래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 사람들 그렇게 바보 안 하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해서 체제 무너지기까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안에 남한도 미국도 대선 끝나고 자꾸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다른 대통령이 남한에서 탄생하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정신이 사라지고 아마 나는 높은 레벨 대화 곧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기다리는 정책을 지혜에 있다고 해도 남한이 사라지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좀 많이 사라지고 있을 거라 그동안에 북한이 무너진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John, you're one of very few Americans, just you and Don Gregg, Ambassador Don Gregg, are the only two persons who argu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to send a special envoy to Pyongyang before the launching of the rocket on April 13th. And you though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didn't send anybody to Pyongyang, but later it was disclosed that George Cheney went to Pyongyang. What do you think and interpretation of the event? And do you really think that North Korea's appearance not to engage in third nuclear testing has something to do with George Cheney's special mission to Pyongyang? Can I make a quick comment on the previous topic about Kim Jong-un? Because I thought Mr. Lee's examples were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And I mean, a couple more. One general thing is I think, the fact that at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American former officials or closely connected to them, they look for, at the beginning of administration, anything bu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s a sign that they know what they're doing. But as a student of Chinese history, which had a dynastic model like North Korea has to some extent, that is not what you do as the son when you take over. You emphasize your continuity. What's been striking about Kim Jong-un, of course, is emphasizing the continuity with his grandfather, physically in so many ways. But so I think they're really looking for the wrong thing to say, oh, because he hasn't renounced his father's way of doing things, or really put his stamp on it. Therefore, we can say he's weak and a puppet. I think that that's really looking for the wrong thing. It's sort of applying an American democratic model, change of party model, to a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culture. The other thing I'd say about Kim Jong-un and this question of how do we get insights there, I think if you watch over all of the video we have of him making site visits, if you listen to his speech, the fact that he gave a speech and the whole country heard his voice, which they never heard his father, right off the bat, and if you look at the text of his other speeches, he's saying a lot of stuff. He's talking about economic policy, he's talking about security, and in his site visits, to me the most interesting one was a recent one where he went to the Mangyongdae amusement park. And if you're interested about the person of Kim Jong-un, that's what I would suggest. You read carefully his visit to Mangyongdae, because as a student of China and the Deng Xiaoping era, it's the kind of thing Deng would have done in the 1970s. And it just hints at what, to me, the most striking part of his visit is where he's picking out weeds from between the cracks in the pavement. He says, why hasn't this been repaid? And what he specifically says is he criticizes the officials in charge for their outdated ideological point of view and their old work style. So that is turning his weakness, what we all refer to as his youth and inexperience, into a dynamism, into a symbol of within North Korean political culture, change, and sort of get with it, guys. This is not acceptable. In my era, we gotta weed and repay and make ourselves presentable. So I think those are the kinds of signals that we have to look for his characteristics, not these big dramatic policy proposals. That would be very surprising. Let me just rephrase my question to John. As Minister Lee pointed out, we are expecting vicious escal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Oka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ing sanctions in North Korea, right? And also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additional sanction measures in North Korea. And then we're all expecting that North Korea would come up with third nuclear testing and another provocative behavior, etc. But North Korea has so far shown such a self-restraint behavior. And also, now we got an impression that Pyongyang and Washington having some kind of dialogue, while Seoul being somewhat left out. Is my guess wrong or plausible? What do you view on that? Well, I think it is possible. I mean, as we've said, the fact that they telegraphed and said we do not plan for a test is quite surprising. It suggests some kind of understanding. And if we look at the lead date deal, at what point, and Ambassador Lin was saying in his remarks yesterday, what he suggested was we need a cooling off period after the satellite test. But how long is that? I mean, it's probably a matter of months before
we're right back at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 says, yes, we're willing to accept IAEA inspectors. And the United States says, well, yeah, sure, of course we can still deliver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So we're back right at the lead date. I wasn't debriefed. I don't know if they read our piece, Professor Moon, before they sent their secret mission to Pyongyang. But there is some suggestion, and this is very promis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more proactive role. That's exactly what you should be doing, is secret talks and direct delegations, as Soye Sensei was saying yesterday with the Japan model. When things have gotten accomplished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it's happened because there's a very high-level head of state who commissions someone to talk directly and make deals. So it's very promising if the United States, late now at the first tim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s starting to sort of wise up to that and figure out ways to anticipate and be much more proactive in its diplomacy. 자, 이제 플로우에 나올 오픈 플로우. 자, 플로우에서 질문, 카멘트 있으시면 자, 스스로 발표해 주세요. 소속. 우선 짧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I'm Young Woon-song, a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Edu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y view, in order to make a political regime change, there must be an incentive for the regime to change its policy. And the incentives may not only come from the internal demand, but also be offered by the outside of the political regime. So I'm wondering what kind of incentives North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may offer or are ready to offer for North Korean current Kim Jong-un regime to opt in favor of peaceful and cooperative policies over provocative policies. To whom are you addressing the question? Probably John and Stein. Okay. And also I'd like to ask the we don't have the time. We don't have such a time, therefore, okay. One of you answer to this question, because we have other in the volunteers here. I agree completely with you, and I think the first thing is humanitarian aid should be completely untied from any kind of conditions. I think it's immoral to tie that to conditions that have to do with nuclear weapons or anything. And then trade, investment, opening of contacts, new zones, all the things that one did in the Kim Dae-jung and the Noyun periods, and that was cancelled afterwards. All these things should be restarted so that North Korea does not become completely dependent on only trade with China. Okay. Any other questions you have? 우리 진영이 되기 전에. 그 다음 김진현 장관님 준비해 주시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짧게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목표들이 나왔는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저희 미스터 페리슨 얘기대로 우주리테리안 에이드를 북한에 주더라도, 오늘 주더라도, 한국의 대통령 시절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북한에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당이, 진보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연적인 automatic is going to be automatic cooling period. Professor Soya, did you comment? Okay. You must have some questions and comments. Professor Soya of Keio University. The microphone. I should have prepared for an ambush because it's well, I'm no specialist in North Korea. I'm just observing the situation from outside and trying to be as rational as possible. In the end, no matter how irrational internal things may look like, eventually as a nation, I believe North Korea would make a rational decision.
and maybe definition of rationality may differ from one from another. But I think we should proceed on that assumption. And if I may repeat what I said yesterday in this room, cooperation among the rest of us, except North Korea, I think is terribly important to really move things ahead vis-a-vis North Korea in a rational way. And lack of cooperation gives some room for North Korea to maneuver for short-term benefits for them, whether it's continuation of nuclear programs or food aid or whatever. But I think it's high time for us to begin to think long-term. And as an maybe academic, I can engage in many fantasies. And if I may, I think it's worthwhile, at least intellectually, to begin to think possible reunification process of the communities, and how to deal with that process. And there may be several scenarios, but for the rest of us to talk about those scenarios, I think it gives us some kind of common denominator for us to think in the same concept, in the same sense of direction. But of course, to do that in concrete terms may not be very easy. That's just my general comment. As an answer. Okay. Let us take one more comment or question from Peter Hayes of Northeast. Peter? Here. Thank you, Chairman. Well, my sense is that we're looking at a next generation issue at play in North Korea. That Kim Jong-un is clearly a highly networked young Korean. He probably has the world's biggest Twitter account, North Korean Twitter account, 20 million followers on Twitter. He thinks probably in a very different way to the senior generation, including his advisors. He's clearly cosmopolitan in many respects, and he's smart, and he's confident. And what interests me is not so mu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7-year-old and the 50 and 60, 70-year-olds, but the 27-year-old and the 45-year-olds. Because the 45-year-olds are now coming in positions of real power in many institutions are hungry for change, very hungry for change. So these decisions we have talked about are called old generation decisions. They're decisions about the old agenda and the old style. And that will not change quickly because how could you move the whole country, all the institutions overnight? We must move incrementally and cautiously. And also the fealty, the loyalty of the senior generals was to his father, not to him. So he has to be very careful about generational dislocation in who owes who what between the party structure in the military and the Kim family. So my question to the panel, especially the Koreans in the panel, is how you were thinking about the generational change. Sorry, I can't see from here with my glasses are short-sighted, but the issue of generational change, how you see this playing out, because it's not normally the way that these Americans are thinking about North Korea. Okay, now Stein will respond to the Soya's comments, Professor Soya's comments, and the Minister Lee will be responding to Peter Hayes' question. It's not really a response to this comment, but it's something I also did at a conference we organized years ago, and that is that there is one thing that bothers me in these panel debates, and it also bothered me during the Cold War in Europe, that those who were softliners, they never spoke about human rights. And the hardliners spoke about human rights, and we haven't mention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We have now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hunger again in the north, the reports are there, at the same time as there is cut off of food aid. This is criminal behavior from that regime to have a military first policy in a period where the country, where people suffer in that way. And there are also all these tales of the worst kinds of repression in camps and prisons. And we hear all these reports from the defectors and also
those who have flown back from China now in the border region. Lots of organizations to do a lot of important human rights work. And I think that human rights work must also be talked more about by people who are soft like us. Let me just respond to you. Softliners in South Korea work for basic human needs in North Korea. Hardliners in South Korea work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kay? Therefore, we all work for something in North Korea. The difference in approach. Okay? But the basic human needs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human rights. And also human rights cannot be achieved from outside. Human rights should be achieved from within. North Korean people should win human rights. We cannot inject. Look, America has been trying to export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more than 48 countries in the last 60 years. None of them successful. South Korean success, we won with little help of Americans. Therefore, let me just make the point clear. Okay, now let me go back to Minister Lee. 예, 말씀 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나이 젊은 지도자와 나이가 많은 이 간부들 사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어디나 특히 동아시아는 한국 전통에서 나이가 20대 안 된 왕들이 왕으로 등장을 해서 20대가 아니라 20대 전문 나이에 60대, 70대의 나이를 가진 신하들을 데리고 큰 업적들을 남긴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까지 성격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에서 입장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새로운 세대, 저는 40대보다도 20대, 30대의 새로운 세대가 북한에서 새로운 문화, 어떤 공개성과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대되고 좀 더 다원적인 문화로 갈 이것이 북한 사회에 크게 퍼질 것이다. 휴대폰이 벌써 100만 대를 넘었다고 북한에 사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북한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문화가 이른바 타임레드 시간차를 두면서 북한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대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제가 토론하고 싶은데 북한이 2012년도에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진보적인 쪽에서 정권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선전 매체가 공개적으로 하는 주장은 그걸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만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87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일 앞에 해놓고 북한의 공작원들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거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소위 보수적인 노태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다수로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이 사실 하나. 또 하나는 96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의 그 당시 청와대 당부에 그 어떤 대우 스캔들로 참패가 거의 여론조사 나왔는데 그때는 갑자기 인민군 의회중대가 판문점에 두 차례 걸쳐 무장을 하고 난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부적 비무장지대를 관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전쟁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선거가 뒤집어졌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 지고 신한국당이 이겼는데 자 그럼 이러한 북한의 행동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지 그걸 보면서도 진보 정권이 정말 진보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기 원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답을 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이 표명한 것과 실제 그런 거 다를 수 있다. 혹시 북한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당선되기를 원한다는 건 북한도 진보적이라는 뜻일 텐데 북한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말하는 언술과 선정매체들이 말하는 언술과 진실 사이에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건데 하나 우리 이 장관 주장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에 조지아에서 만나봤고 금년 3월에 뉴욕에서 만나봤고 미국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또 3월 말에 또 신양에서 만나본 친구들은 이 실질적인 룰링, 포커스 메이킹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피터가 얘기한 대로
40대 쪽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점 하나 제 말씀드리고, 아까 그 이종석 장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북한이 남쪽에 진보하고 콜리션을 원하는가, 보수하고 콜리션을 원하는가, 북쪽 사회도 나눠진 것 같습니다. 노스코에서 디바이드. 우리 김대기 의원님 딱 한 말씀, 마이크. 지금 이종석 장관께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북풍 얘기를 하셨는데요. 북풍에서 과거에 북풍에서 북한이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북풍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희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도 남한 정치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표가 이 후보가 되는 거 하나 하고 그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둘로 약속을 놓고 볼 때는 북한이 어느 쪽에 얘기를 희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나 하고 그래서 이번엔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한다 얘기죠. 왜냐하면 옆으로 보니까 그건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10초씩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10초씩 10 seconds. 이제 방금 최고님 말씀하신 세력의 체제 어떤 북한이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두개 측면에서 하나는 이쪽 측면이 하나는 방향적으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향적으로. 그래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대북 정책이라 할까 조직들이 제일 중요한 건 조직들이 뭔가 북한이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한반도의 기회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경선이 있는데 하나는 휴전선, 하나는 북중 국경선입니다. 물론 러시아 히저가 이제 발견하고 이 두 개의 국경선이 지금은 서로 무슨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남쪽에서는 많은 휴전선에서 많은 이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북중 국경선에서는 협력과 개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임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쓰건 아마 제대로 된 북한 정책, 한반도 정책을 쓰지 못할 거다. 나는 북한 자신이 자기들의 체제를 트랜스포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실패하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 사람 자신이 편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지 억지로 너무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경제 개방 개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친국과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Try to develop a situation where as many young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s possible can follow each other on Twitter and be Facebook friends, and work trilaterally with Japan and China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John? Yeah, talk directly to Pyongyang like a realist. Plan and actively, through lifting sanctions and other mechanisms, encourage opening up of their economy like a liberal, like a trading liberal, and use all cultural, sports, educational, youth exchanges, expand them dramatically to change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like it constructed. 자, 아주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 regime is not like with the way very soon, and it will survive in the short term. In the medium to long term, nobody knows. Only God knows. One lesson. Second lesson. How solid is power?
power consolidation and institutional consolidation. It seems to be a good grip of a power and institution in North Korea. That is why Kim Jong-un is likely to survive in the short term. And third, how to handle rocket issues and nuclear issues. It is better for us to pursue parallel strategy rather than linkage strategy. Therefore, in other words, just promoting the Korean exchanges cooperation while we solve the nuclear issue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es. That kind of parallel strategy could be much more effective than linkage strategy. Therefore, making entire North Korean, inter-Korean relations or Northeast Asian security dynamics as a captive or hostage of the nuclear issue. The third one. Fourth one, again,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delinked from any kind of preconditions. There's an unconditional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lso virtually unconditional promotion of trade with North Korea and social control exchange with North Korea. That can create a milieu within which North Korea can pursue opening and reform and eventually introduction of market and the creation of civil society and rise of the middle class. Those kinds of changes can be the real pivotal forces within that can lead to the real change in North Korea. They can lead to the denuclearization too. And I really appreciate the panelists' creative comments and active participation. Let us give a big applause to all the panelists.